안녕하세요. 박상미의 낭독의 발견. 저는 문화평론가 박상미입니다. 우리는 요즘 소설가 임철우의 사평역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요. 아직 막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돛밤난로 근처에 모여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차가 사라지고 난 뒤 사위는 다시금 고요해졌다. 눈발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을 뿐 모두가 아까 그대로 남아있다. 달려나왔던 사람들은 한참이나 어안이 벙벙하다. 방금 그들의 눈앞을 스쳐 지나간 것은 꿈속에서 본 휘황한 도깨비 불이거나 난데없는 돌풍에 휩쓸려 날아가 버린 무슨 발광체였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기차가 스쳐간 어둠 저편에서 손전등을 든 늙은 역장이 나타나 그것이 특급 열차라고 알려주었을 때에야 사람들은 풀죽은 모습으로 대합실로 어기적 되돌아왔다. 나 원참 좋다가 말았구마이. 누군가 투덜댔다. 난로를 차지하고 둘러서서 한동안은 모두들 입을 봉하고 있다. 저마다 실망한 기색이다. 대학생은 아까 마냥 창을 내다보고 있고 미친 여자는 의자에 멀뚱하게 앉아있다. 조금 있으려니 문이 열리며 역장이 밭개치를 들고 나타난다. 밭개치 속엔 톱밥이 가득 들어있다. 추위에 고생하십니다요. 농부가 얼른 인사를 차린다. 그에겐 제복 입은 사람은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 된다. 뭘요? 그나저나 이거 죄송합니다. 기차가 자꾸 늦어지는군요. 눈이 오니까 그렇겠지라우 하고 너그러운 소리를 농부가 또 덧붙인다. 역장은 난로 뚜껑을 열고 안을 살펴본다. 생각보다 톱밥이 꽤 남았다. 밭개치를 기울여 톱밥을 반쯤 쏟아 넣은 다음 밭개치는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다. 역장은 돌아가지 않고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그도 역시 무료했으리라. 눈 얘기, 지난 농사와 물가에 관한 얘기, 얼마 전 새로 갈린 면장과 머자나 읍내에 생기게 된다는 종합병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화제는 이어진다. 처음엔 역장과 농부가 주연이었지만 차츰 여자들도 끼어들게 된다. 그들 중 음울한 표정의 젊은 사내만이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채로이다. 역장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리가 더욱 좁아졌으므로 중년 사내는 난로 가까이 놓아둔 자신의 작은 보퉁이를 한켠으로 치워놓는다. 그 보퉁이엔 한두름의 굴비, 그리고 낡고 때 묻은 내복 따위 같은 사내의 옷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사내가 벽돌담 저쪽의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재산이다. 선생은 향촌리에 사시우? 늙은 역장이 곁에 중년 사내에게 묻는다.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일로? 누굴 찾아왔다가 그만 못 만나고 가는 길입지요. 누굴 찾으시는데요? 어디 말씀해 보구려. 이 근처 30리 안팎에 있는 동네라면 내가 얼추 다 아니까요. 허허. 아닙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었나 봅니다. 오, 그래요? 역장은 사내가 뭔가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므로 더 캐묻지 않는다. 톱밥난로의 열기가 점점 강하게 퍼져오르고 있다. 역장은 난로의 뚜껑을 닫고 나서 한산도를 꺼내 사내와 농부에게 권한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사내는 기차를 타기 전 서울역 앞에서 그 굴비 한 두rum을 샀었다. 언젠가 감방에서 허씨가 흰 쌀밥에 잘 구운 굴비를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비록 허씨 자신은 먹을 수 없겠지만 홀로 산다는 허씨의 칠순 노모에게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역광장의 행상꾼에게서 굴비 한 두름을 샀다. 그리고 밤 내내 완행열차를 타고 이날 새벽 사평역에서 내려 허씨가 일러준 대로 그 조그마한 산골 마을을 찾아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허씨의 노모는 이미 만날 수가 없었다. 죽어 묻힌 지가 5년도 넘었다고 했다. 노모가 죽은 이듬해 허씨의 형도 식솔들을 데리고 훌훌 마을을 떴고 그 후 그들의 소식은 영영 끊어졌다는 거였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사내는 사지의 힘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을 맛보았다. 어느덧 초로에 접어든 허씨의 쓸쓸한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노모의 죽음조차 모르고 비좁은 벽돌담 안에 갇힌 채 다만 다른 사람들의 거실 따름인 그 숱한 계절들을 맞고 보내다가 어느 날인가는 푸른 옷에 쌓여 죽음을 맞아야 할 한 늙고 병든 무기수의 얼굴이 사내의 발길을 차마 돌릴 수 없도록 만든 거였다. 등 뒤에 두고 돌아서려니 사내는 그 마을이 바로 자기의 고향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고향은 본디 이북이었지만 피난통의 가족들과 헤어져 집도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커왔던 것이었다. 하염없이 눈송이만 펑펑 쏟아지는 산길을 걸어 나오며 사내는 자꾸만 발을 헛디뎠다. 문득 뒤돌아보면 멀리 산골 초가의 굴뚝에선 저녁 짓는 연기가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 내리는 산자락에 고요히 묻혀가는 저녁 무렵의 산골 풍경은 눈물겹도록 평화스러워 보였다. 이보쇼 허씨, 당신이나 나는 이제 매양 마찬가지구려. 피차 어디 찾아갈 곳 하나 없어졌으니 말이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야 낫소. 그 속에 있으면 애써 고향을 찾아 나설 수도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 말이외다. 허허, 그나저나 난 도대체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오. 사내는 휘적휘적 눈길을 헤쳐 내려오며 몇 번이나 그렇게 넋두리를 했다. 역장은 시계를 본다. 9시 반. 이거 너무 늦는걸. 그러다가 역장은 저만치 창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청년을 발견한다. 청년은 벽에 붙은 지명수배자 포스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참이다. 포스터엔 20명 남짓,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적혀져 있고 그 밑에 성명, 나이, 범행, 내용, 인상착의 따위가 기록되어 있다. 그중 몇은 검거라고 쓰인 붉은 도장이 쿵쿵 박혀져 있다. 그는 청년의 선배다.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선배는 몇 달 전부터 수배되어 있는 중이다. 청년은 지금 그 선배의 사진과 무슨 얘기라도 나누는 양 골똘히 마주대하고 있다. 바로 그때 역장이 청년을 불렀으므로 청년은 저욱이 놀란 모양이다. 이봐요, 젊은이 추운데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불 좀 쬐구려. 청년은 우물쭈물 하더니 이윽고 난로 쪽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역장에게 꾸벅 고개를 숙인다. 누구더라? 역장은 의외라는 표정이다. 청년의 얼굴이 금방 기억나지 않는다. 저 역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통학하면서 줄곧 배웠는데 제 너머 오동삼 씨가 이제 알겠네. 자네가 바로 오씨 큰아들이구먼. 지금 대학에 다닌다면서. 그렇지? 예. 맞아. 작년 여름에 내려왔을 때도 봤었지. 그래, 방학이라서 집에 왔구먼. 예. 역장은 청년을 새삼 믿음직스러운 듯 바라본다. 역장은 그를 기억해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성실하고 착한 학생 같았었다. 여느 애들과는 다르게 생각이 많아 보였고 늘 손에 책이 들리워져 있는 것도 대견스러웠다. 그러길래 청년이 인근 마을에선 유일하게 도회지 국립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다. 암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뒷바라지 하시느라 총구석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시는 부모님 호강도 시켜드리고 고향에 좋은 일도 해야 하네. 알겠는가? 예.
역장이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격려했고 청년은 고개를 떨군 채 희미한 대답을 한다. 불현듯 청년의 내리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소나무 등걸처럼 투부룩한 아버지의 손. 그 손으로 아버지는 평생을 논밭만 일구며 살아왔다. 아버지의 꿈은 판사 아들을 두는 거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일 죽어도 한이 없노라고. 젊은 시절을 남의 집 머슴으로 전전했던 가난한 아버지는 대학생이 된 아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곤 하던 거였다. 청년에게 동생이 5이나 있었다. 모두가 국민학교만 겨우 마쳤거나 아직 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청년은 그의 집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어김없이 찾아올 밝아오는 새벽이었다. 그런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끝내 퇴학당했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언젠가 여름에 자기도 그냥 집에 내려와 농사나 짓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마디 건넸다가 그만 노발대발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비느라 혼쭐이 난 적도 있었다. 결국 아무런 얘기도 꺼내보지 못하고 이젠 누구 하나 찾아갈 사람도 없는 그 거대한 도시를 향해 집을 나섰을 때 청년은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하였다. 자, 이거 받으라이. 너가 아버지가 준 돈은 책값하고 하숙비 빼면 네 쓸 것도 부족할 거이다. 괜찮다이. 내 그동안 몰래 넣으면 줄라고 모아둔 돈이니께. 달걀도 모았다가 팔고 동네 밭일 해주고 품삯 받은 거이다. 아무쪼록 애껴 쓰면서 공부도 좋지만 항상 몸을 보살펴야 쓴다이. 동구밭까지 따라온 어머니는 꾸깃꾸깃 때에 절은 돈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마른 버짐이 허옇게 핀 얼굴로 그가 고개를 꼬박 넘어설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대학생? 그까지 대학생이 무슨 별거라고. 춘심이는 역장과 청년의 대화를 들으며 입을 삐죽인다. 춘심이가 벌써 3년간이나 몸 비비고 사는 민들레집 근방 일대엔 서너 개의 대학이 몰려 있었으므로 허구한 날 보는 게 대학생이었다. 그 녀석들은 벌렁대며 책가방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대체 언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녀는 늘 의아했다. 아침이면 교문으로 엄청난 수가 때를 지어 몰려들어갔고 어쩌다 교문 앞을 지나치다 보면 거의 날마다 무슨 운동회다 축제 행사다 해서 교정이 뻑적지근하도록 시끄러웠다. 게다가 삐끗하면 데모다 시위다 하여 죄 없는 부근 주민들까지 매운 냄새를 맡게 만들었기 때문에 번번이 장사에 지장도 많았다. 하필 학교 정문으로 통하는 내거리 길목에 자리 잡은 민들레집으로서는 데모가 터졌다 하면 그날 장사는 종을 쳤다. 그런 날은 일찌감치 문 닫고 그녀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한여름에도 신라시대 장군들처럼 투구에다 갑옷 차림으로 학교 문 앞을 겹겹이 막고 도열해 있는 사람들을 재미나게 구경하는 거였다. 학교 시간이면 술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기 시작했다. 무슨 뼈 빠지는 막노동이라도 종일 하고 온 사람 마냥 연락의 술을 퍼마시는 녀석들. 알아듣지도 못할 골치 아픈 얘기 따위나 해대며 괜시리 진지한 척 애쓰는 배부른 녀석들. 그것이 춘심이 내가 생각하는 대학생들이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정이 넘어서야 곤드레가 되어 덜어는 민들레집을 찾아 기어 들어오기도 했는데 가끔 술값이 모자라 이튿날 아침이면 가방을 잡혀두고 허겁지겁 돈 구하러 뛰어나가는 얼빠진 녀석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입을 삐죽여대긴 해도 대학생은 역시 부러운 존재였다. 그들은 모두 머자나 도심지의 고층 빌딩을 넥타이 차림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고 유식하고 잘난 상대를 만나 그럴싸한 신혼살림에 그럴싸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빤한 사실 때문인지도 모른다. 언젠가 춘심이는 민들레집 계집애들과 함께 일이 없는 오후에 근처 대학교로 놀러 갔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교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수희한테 내쫓김을 당했다. 씨발, 여대생은 얼굴에 무슨 금딱지라도 붙이고 다닌다던? 춘심이는 홧김에 씹고 있던 껌을 교문 돌기둥에 꾹꾹 눌러 붙여놓고 왔었다. 쿨룩쿨룩,
노인이 기침을 시작한다. 농부는 노인의 가슴을 크고 볼품없는 손으로 문질러준다. 난로가 달아오르고 있다. 훈훈한 열기가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몸을 기분 좋게 적신다.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여자들은 문득 입안이 허전한가 보다. 아낙네 하나가 보따리에 손을 집어넣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이윽고 아낙네의 손끝에 북어 2마리가 따라 나온다. 그녀는 그걸 대뜸 난로 위에 얹어 굽더니 북북 찢어내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 뱀벤찮으요만 잡숴들 보실라요. 입이 궁금할 때는 이것도 맛이 괜찮합디다. 고맙긴 하오만 이렇게 먹어버리면 뭐 남기나 하겠소? 역장이 한 조각 받아들며 말한다. 미칠 때 미치더라도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지라우. 거시기 금강산도 식후갱이라 안 합디요. 히히히. 안악은 제법 유식한 말을 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해서 익살맞게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다. 농부와 대학생과 춘심이도 한 오라기씩 입에 넣고 우물거리고 있다. 뚱뚱한 서울 여자는 마지못한 신용으로 그걸 봤더니 행여 더러운 것이라도 묻지 않았나 싶은 듯 손가락 끝에서 요모조모 뜯어보다가 입에 넣었다. 그녀는 여전히 마지못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게 생긴 것보다는 맛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 그녀는 저녁을 걸은 채였다. 북어를 팔러 다니시는가 보죠? 뚱뚱한 여자는 북어 얻어먹은 걸 반지르르한 서울말로 갚아야겠다는 속셈이다. 북어뿐 아니라 김, 멸치, 미역 같은 해산물도 갖고 다녀라오. 산골이라 해산물이기에서 그런지 사평에 오면 그런대로 사주는 편입니다. 저쪽 아주머니도요. 보따리가 꽤 커 보이는데. 아니라오. 나는 옷장사요. 정초도 가까워오고 해서 애들 옷가지랑 노인네 손바지 같은 걸 쪼까 많이 떼워봤는데 이번엔 영 재미를 못 봤소. 3, 4일 전에 다른 옷장사가 먼저 다녀갔다고 하느만요. 오가는 차비 빠지기도 힘들게 대어불었는갑소. 아따 성님도 엄살은 그만큼 팔았으면 됐지 손해는 무슨 손해요. 젊은 안악은 북어 2마리를 더 꺼내어 난로에 얹으며 호들갑을 떤다. 근데 이거 기차도 다 틀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 어떡하면 좋지? 이놈의 시골 바닥엔 여간 하나도 안 보이던데 쯧. 서울 여자가 코를 찡그린다. 누구 아는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닌갑네요. 젊은 안악이 퍽 호의를 보이며 묻는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소. 이런 두매 산골은 눈 째지고 나서 처음 와봤다고요. 말만 들었지 종이 쪽지 하나 들고 찾아와 보니까 이게 모두가 다 그 몹쓸 년 때문이지 뭐야 하려다가 서울 여자는 입을 오므리고 만다. 단무지 마냥 누렇게 뜬 사평댁의 낯빛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 까닭이다. 뚱뚱이 여자는 이날 아침 버스로 사평에 도착했다. 하지만 사평댁이 사는 마을은 고개를 2이나 넘어야 하는 산골짜기에 있었다. 커다란 몸집을 절구통 옮기듯 씩씩거리며 2시간이나 걸려 마을에 다다랐을 때는 점심나절이 한참 넘어서였다. 그녀는 사평댁을 만나면 머리채부터 휘어잡고 그동안 쌓인 분풀이를 톡톡히 할 참으로 벼르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사평댁은 주방에서 일을 했었다. 갓 30이 넘은 나이에 성깔도 고와배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남다른 신뢰와 애정을 베풀어 주었노라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는 터였다. 한데 믿는 멋에 뭐가 핀다더니 바로 그 사평댁에게 가게를 맡기고 단풍놀이를 갔다 돌아와 보니 사평댁은 돈을 챙겨 넣은 채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던 거였다. 이상한 건 금고에 돈이 더 있었는데도 없어진 것은 다만 30여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가 분해하는 것은 없어진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 세상이 아무리 막대었기로소니 친언니보다도 더 극진히 믿고 위해 주었던 은혜를 사평댁이 감쪽같이 배신했다는 사실이 더욱 분했다. 처음엔 그저 잊어버리고 말지 했으나 생각하면 할수록 부하가 치밀어 올라
급기야는 어설픈 기억을 더듬어 사평댁의 고향으로 이날 쫓아내려온 거였다. 뚱뚱이 여자는 사평댁을 끝내 못 만나고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직 톱밥난로 근처에 모여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 계속해서 이들의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요즘 소설가 임철우의 사평역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문화평론가 박상미였습니다.